대한민국 K2 흑표 전차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폴란드를 필두로 한 유럽이 한국산 전차에 목을 매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 14일 글로벌 방산 뉴스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자국의 기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형 T-90M 프로리브 3 전차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2024년 말부터는 T-14 아르마타 전차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협이 유럽 전체가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는 K2 전차를 도입했고 루마니아 역시 한국산 신형 전차 도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전차의 유럽 진출을 두고 그 효용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최신의 첨단 전차를 과연 우리의 K2가 상대할 수 있는지 두 국가의 구군을 건 사업을 성능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8월 20일 러시아 방산업체인 로스테게자회사 우랄바곤자보드는 새로운 T-90M 프로리브 3의 국가시험 통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군사 관련 매체들은 러시아 지상군의 전력 강화를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T-90M 프로리브 3는 기존 T-90 전차를 대폭 개량한 최신 모델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RNIM 능동 보호 시스템이 장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에 접근하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어 전차의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하며 또한 폭발 반응 장갑과 더 강력한 12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어 방호력과 공격력 모두 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2024년 말부터 T-14 아르마타 전차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T-14 아르마타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전차로 무인 포탑과 차체 보호 시스템 그리고 첨단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어 러시아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무기입니다. 특히 이 전차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 환경에서 다른 전차 및 전투 차량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현대 전장에 매우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기갑 전력 강화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현대 전장에서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기갑 부대 운영 전략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장의 상황에 따라 자칫 전쟁의 향방과 앞으로 러시아군의 침략 전략도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려눕히고 다음 행선지를 발트 3국이나 폴란드 쪽 대평원으로 잡는다면 그야말로 친기직한 이후 유럽의 최대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하고 루마니아가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본격화한 것 역시 그만큼 러시아의 기갑 전력이 동유럽 국가들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폴란드 지상군의 마지막 보루인 K2 전차는 이들 신형 러시아 전차와의 일전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주요 성능을 먼저 비교해보면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120mm 에로15 활강포를 사용하는 K2에 비해 T-90M 프로리브 3와 T-14 아르마타는 125mm 2A4 뷰겐5 및 2A82 1M 활강포를 사용합니다. 이들 주포는 다양한 유형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마타의 주포는 기존 러시아 전차 주포에 비해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아르마타의 포는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발사 속도 면에서 우수합니다. K2의 주포가 고속의 관통력을 자랑하며 최신형 K2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장갑 관통력을 발휘합니다만 스펙상의 파괴력 면에서는 러시아 전차가 조금 우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의 적용이라면 얘기가 조금 틀려지는데요. 전통적인 서방형 전차 설계 철학에 따라 설계된 K2는 정확한 사격 통제와 높은 기동성을 기반으로 적 전차와의 전면 교전에서 강점인 반면 T-14는 개방된 지형에서의 장거리 교전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즉 붙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긴데요. 장갑의 성능과 생존성에서도 아주 작은 차이지만 러시아 전차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K2 흑표는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RPG와 같은 휴대용 대전차 무기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데요. T-90M과 T-14 아르마타는 모두 레리크트 폭발 반응 장갑과 RNIM 능동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T-14 아르마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인 포탑과
고급 방어 시스템을 채택하여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T-14는 강력한 APS와 함께 레이더 신호 감소의 기술을 통해 적의 탐지 및 타격을 어렵게 만듭니다. 기동성과 엔진 성능은 K2 흑표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1500마력의 디젤 엔진과 첨단 유압식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지형에서의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포장도로나 험난한 지형에서도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T-90M은 분명 1130마력 엔진 탑재로 충분한 기동성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험난하고 불규칙한 전장의 상황에 대응하기엔 K2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T-14 아르마타는 1500마력 이상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여 K2와 유사한 기동성을 갖췄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무인 포탑으로 인해 전체 중량까지 감소하여 실성능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성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압한 후 폴란드로 진격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폴란드가 보유한 K2가 전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폴란드지만 주요 도시들이 위치한 중부와 서부 지역은 평지와 숲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전차 부대가 기동하기에 적합하지만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강이 교차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전차 전투는 폴란드 동부 지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K2 흑표 외에도 레오파드와 PT-91이라는 폴란드 자체 개량형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레오파드와 T-72 기반의 구형 전차 PT-91은 후방을 맡게 될 것이며 K2가 최전방의 전선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폴란드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폴란드 동부 평야지대에 진입한 러시아 전차 부대를 무인 항공기와 정찰대를 통해 전차의 움직임과 진격 경로를 파악할 것입니다. 평원에서의 K2는 뛰어난 기동성과 신속한 사격 능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전차 부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할 것이며 특히 능동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 전차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폴란드군은 숲과 강을 활용해 러시아 전차 부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습과 매복 전술을 사용해 적의 기동을 저지할 것입니다. 특히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T-90M과 T-14 아르마타의 기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폴란드군과 K2는 이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러시아 전차 부대를 분산시키고 각계 격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러시아 전차 부대가 폴란드 내 주요 도시로 진격을 시도할 경우 폴란드군은 도심 지역에서 방어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때도 K2 흑표 전차와 레오파드2 전차는 도시의 좁은 골목과 복잡한 지형에서의 전투를 대비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가전에서는 전차의 기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폴란드군의 대전차 무기와 보병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전차 전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급이 용이하고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폴란드군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 도시 전투야말로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전투가 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전술적 기동성과 최신 전차의 성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K2 흑표와 레오파드로 구성된 폴란드 기갑 전력은 러시아의 T-90M 및 T-14 전차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K2 흑표 전차는 기동성, 사격 통제 시스템, APS 등의 측면에서 러시아의 최신 전차들과 비교해 볼 때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지형에서의 기동성과 승무원의 생존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 전차들과의 대결에서 충분히 싸워봄직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T-14 아르마타의 실성능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대로 전반적인 전투 능력에서 지상전의 끝판왕이라 불릴 수준의 파괴력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인 포탑과 첨단 방어 시스템이 제 몫을 해준다면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러한 성능이 한 번도 검증받지 못했으며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이런 스펙상의 뻥 성능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K2 전차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것은 현재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현명한 방안이며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K2의 최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과 120mm 에로15 활강포는 어떠한 전장에서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제공하며 전천후 기동성은 어떠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2차 물량 도입을 통해 이 전차를 자국 방어의 핵심으로 삼을 계획인데요. 여기에 루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동유럽 국가들 역시 K2 전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K2 전차가 유럽 전역에서 더 많은 주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산업이 더 이상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이제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플레이어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폴란드 등 유럽 국가의 실전 테스트에서 보여준 내구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2 전차는 전 세계 전차 시장을 평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0일 유로사토리 K2EX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의 탄생이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컨셉과 초기 모델 공개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전차가 탄생한 것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파리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에서 K2EX로 새로운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그 위용을 드러낸 K2EX를 두고 군사분석가 피터 수시우는 K2EX를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최강의 전차를 개발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북한군의 T-34 전차를 상대할 무기조차 없어 수류탄과 함께 산화했던 국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K2EX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군의 전차를 맞상대할 수 있는 전차는커녕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우리 대한민국은 기갑 전력을 확충하는 것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탄생한 K2 전차는 폴란드 등에서 맹활약하며 한국 방산의 국제적 입지를 높였는데요. 이번에 한층 더 개량된 K2EX가 공개되자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차 수준이 미국의 에이브람스 X, 독일의 KF-51 판터 등 군사 강국들의 신형 전차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이라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K2EX와 타국의 차세대 전차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2EX는 K2의 수출형 콘셉트 모델로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개발했던 기존 K2 전차의 확장성을 토대로 능동 방호 시스템과 원격 사격 통제 장치 및 유기압 현수 장치 등 최신 장치 및 기술을 접목해 기능을 향상시킨 무기 체계입니다. 2024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서 최초로 실물이 공개된 K2EX는 공개 직후 전 세계로부터 기존 타국의 차세대 전차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최첨단 무기 체계라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K2EX가 기존 K2 흑표 전차에 비해 향상된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능동방어 시스템 하드킬 방식 탑재가 있는데요. 능동방어 시스템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적의 대전차 무기를 요격하여 전차를 방어하는 체계입니다. 하드킬 방식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다 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편과 충격파는 전차를 운용하는 보병과 인프라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점 때문에 한국에서 운용하는 K2는 소프트킬 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해외로 수출되는 K2 전차들도 옵션에 따라 제공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K2EX는 하드킬 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기반으로 KAP-S2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KAP-S2는 레이더와 센서 기능을 향상해 전차 주변을 360도 감시하며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다가오는 위협을 탐지 및 추적합니다. 기존 APS 시스템에 비해 주변 피해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도 했는데요. 특히 트로피 시스템은 이미 2014년 가자 전쟁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실전에서 적의 RPG를 비롯해 대전차 무기를 무력화시키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 방위군 외에도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독일 등 여러 국가의 군대에서 채택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2EX에 탑재된 하드킬 방식의 KAP-S2는 전차의 치명적인 대전차 무기로부터 방어력을 증대시켜 병력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상된 원격 사격 통제 장치는 승무원이 전차 내부에서 원격으로 무기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K2 전차의 경우 120mm 활강포와 복합 장갑 및 폭발 반응 장갑에 대한 기능이 우선적으로 개발되면서 RCWS 개발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산악 지형과 도시 지역에서의 교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전장 환경상 전차에 적어도 전투 능력이 더 중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의 전차장이 직접 외부로 나와 사격하는 방식에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두 번의 전쟁을 통해 드론이나 대전차 무기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승무원의 생존성 보장이 중요해졌습니다. 도시 전투 등 복잡한 환경에서 승무원의 노출은 북한의 저격수나 드론 등 폭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고, 이는 결국 전차의 전투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게 됩니다. K2EX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CWS를 도입하여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고 전차의 전투 효율성 및 전술적 유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군사강국이 운용하는 동급의 주력 전차보다 한 명이 적은 3명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원격 사격 통제 장치마저 추가되면서 더욱 효율적인 병력 운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K2EX에 장착한 유기압 현수 장치는 다양한 지형과 전술적 상황에서 높은 기동성으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K2 흑표 전차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한계와 전술적 우선순위 때문에 고정식 현수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기압 현수 장치의 도입은 전차 개발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했고, 전문가들은 기존 현수 장치로도 충분히 평지와 산악 지형에서의 높은 기동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장치는 이동 중 전차의 진동과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사격 정확도 및 차체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복잡한 험지 지형에서의 한계도 일부 식별되었고, 장시간 운용 시 승무원의 피로도 상승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반면에 유기압 현수 장치는 험준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각 바퀴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다양한 지형에 맞추어 기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차는 이동 중에 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정확도 자체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차체의 경사를 조절하는 ISU의 장치로 인해 이동 중이나 정지 상태에서도 사격 정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차의 높이를 전장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도시 전투는 물론 산악 지형 등에서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승무원의 피로도 감소 및 생존성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성능에 대해 군사 전문가의 조익은 에이브럼스와 T-14 아르마타 등 주요 전차 목록에 맨 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성능을 지닌 전차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능을 바탕으로 설계된 K2EX는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전차와도 어깨를 견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현재 차세대 전차는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러시아의 전차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 미국의 에이브람스 X는 미국의 차세대 전차로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엔진을 사용하고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주포는 120mm XM3602원 활강포를 사용하고 트로피 하드킬 APS를 통해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자동 장전 장치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하여 승무원이 전투 상황 발생 시 전차 내부에서 무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KF-51 판터는 독일 라인메탈에서 개발한 차세대 전차로 기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KF-51 판터는 130mm 활강포를 탑재했고 엔진은 1500마력 디젤 엔진을 활용합니다. 또한 미국과 동일하게 트로피 하드킬 APS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 125mm 2A82 1M 활강포를 탑재하였으며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여 사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엔진은 1500마력 디젤 엔진이며 다른 두 전차와 다르게 아프간 MAPS라는 하드킬 APS를 탑재해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활용합니다. 역시 원격 사격 통제 체계도 운용 중입니다. K2EX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X, 독일의 KF-51 판터,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와 비교했을 때 능동 방어 시스템과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해 유기압 현수 장치 활용 등 3개국의 전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3개국의 전차 모두 고정된 규격의 활강포를 운용하지만 K2EX는 120mm 또는 130mm를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어 확장성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이는 적 전차의 방어력에 따라 언제든 손쉽게 성능 개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스텔스 기능을 우선시한 에이브람스 X보다 기동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탑재한 에이브람스 X와 KF-51 판터와 마찬가지로 능동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K2EX는 한국 전장 환경에 맞게 개량한 KAP-S2를 통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K2EX가 전 세계 차세대 전차와 견주어도 뒤질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우위를 점하리라 기대할 수 있는데요. K2EX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방산업체는 K2EX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수출 대상국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전차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폴란드와의 K2PL 전차 계약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K2EX에 통합하여 능동 방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인 것처럼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장을 공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2EX는 기존 K2 전차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최신 기술과 장비를 도입한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국가적 지원은 물론 업체의 기술 개발의 노력 끝에 탄생한 K2EX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0일 K2 계약비와 영상입니다. 지난 2022년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1000대분의 엄청난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계약 초기만 하더라도 폴란드 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외신 역시 의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결국 시간이 흘러 폴란드가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전차 가격이 전투기만큼 비싸진 독일 전차 대신 한국산 전차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의 결정에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제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탱크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었으며 곧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티르키에는 K2의 파생 모델 알타이를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으며 구소련의 T-7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뒤 전력 공백이 생긴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들이 K2 도입을 타진 중입니다. 그러나 전술의 뜻, 일각에선 이번 K2 계약의 의미를 애써 축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국경을 맞댄 사이로 여전히 역사적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한 번 당하기도 어렵다는 멸망을 2번이나,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독일에 2차례나 당했으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 폴란드가 지난 감정을 이유로 독일 전차가 아닌 한국산 전차를 택한 것이라는 것이 그들 주장의 주된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립관계는 길게 봐야 150년 정도이며 근대 이전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의 영토를 폴란드가 빼앗다시피 할양받았으니 결과적으로 폴란드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국민 감정이 나쁘다 할지라도 이것이 부차적 이유는 될지언정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먼저 폴란드가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과거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당시 이를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폴란드는 무기력과 불안감을 느꼈고 우선 전력 강화를 위해 폴란드 육군이 운영하던 레오파르트2의 개량 작업을 독일에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독일은 이를 수락하여 사업이 진행됐지만 이미 독일은 방산 산업 기반이 붕괴한 상태였고 폴란드의 개량 요구조차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내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때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차 개량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폴란드의 눈에 한국 방산이 들어온 것인데요. 사실 그만한 물량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했고 대한민국이 타국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보여줬던 신용과 기술 이전에 대해 폴란드는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지 생산이라는 노림수가 통했던 것인데요. 현재 한국의 연간 전차 생산 대수는 썰비 증설과 직원 증원으로 120대 수준이지만 계약 당시만 해도 연간 약 80에서 100대 정도였습니다. 즉 이는 갈 길이 급한 폴란드엔 한참 모자란 양이니 이럴 바엔 이참에 현재의 공장을 세워 후속 모델 공동 개발과 판매 라인을 만들어 유럽 전역을 공략하자는데 양국의 의견이 일치된 것인데요.
폴란드는 주변엔 전차 개량과 신규 도입이 시급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의 동유럽 국가들이 있고 여기에 폴란드 내수 물량을 포함하면 최대 2,000대, 유럽 전체를 봤을 때 약 5,000대 수요가 있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실제로 K2 흑표는 세계 시장의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2년 만에 예정 물량 포함 무려 1,000여 대를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고 이 계약은 여전히 구소련의 유물, 노후 전차를 운용 중인 동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가 시작한 합계 6조 원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엔 대한민국의 현대로템과 독일 라인메탈, 스웨덴 BAE 시스템즈 등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동유럽은 그동안 독일 전차의 안방 시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슬로바키아는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동맹 독일로부터 15대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선물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약 조건 또한 파격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슬로바키아의 차세대 주력 전차 도입 사업에선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외그만의 레오파르트 2A7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앞서 전술한 대로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의 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일으키는 독일 전차의 면모를 확인했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방에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슬로바키아는 K2 흑표의 매력적인 가격과 준수한 성능 그리고 빠른 납기에 매료된 것인데요. 더구나 이미 K2는 유럽에서 진행된 많은 훈련과 테스트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K2의 고향 한반도의 거친 지형과 기후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K2는 산악 지형뿐 아니라 하천과 갯벌, 논과 같은 험지구조 장애물이 많은 시가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K2 흑표는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 운용 중이며 특히 기동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전차입니다. 여기에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과 다양한 전술에 적응토록 포각 조절은 물론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미 해병대 사령관 로버트 넬러가 한국을 두고 세계 최고의 훈련지라 극찬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한반도의 사계절, 온도차가 극명한 기후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서도 전차를 영하 32도의 챔버에 넣고 8시간을 꽝꽝 얼린 상태에서 운용하는 테스트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탄통과 탄이 얼어붙어 분리조차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도 K2는 사격 훈련을 해왔으며 그 결과 어떤 기후에서도 주포와 전차 내부 구성품의 내구성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인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주역은 K2 전차가 될 것이다라는 외신의 극찬 역시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작년 포브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쟁 발발 2주 만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레오파르트의 25%가 파괴되었으며 잦은 고장과 내구성 문제로 전쟁엔 나가보지도 못한 채 기동을 멈춘 전차가 20대 이상, 7대는 부품 결함으로 구동이 어렵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의 경험 부족과 운용 능력 부족도 한 원인일 수 있겠지만 방산무기가 가전제품이 아닌 이상 거친 환경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져서 했습니다. 여기에 레오파르트 전차가 지닌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수많은 전차가 공격용 드론에 쉽게 파괴되었습니다. 때문에 드론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전차들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고철이 되고 있는데요. 한때 두꺼운 장갑으로 명성을 떨치던 레오파르트 역시 상부와 반측면에 새로운 약점이 드러나 새로운 능동방어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도 무거운 레오파르트에 새로운 장갑과 능동방어 체계까지 탑재하게 된다면 오직 평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제한적인 전차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레오파르트의 단점은 곧바로 K2의 장점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차의 기본 성능과 납기 사후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선 K2가 독일 전차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는데요. 이번 계약에서 한 가지 걸리는 문제는 독일의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 예가 바로 노르웨이의 신형전차 도입 사업이었는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노르웨이 군 내부에서 레오파르트 2A7보다 한국의 K2에 힘을 실어준 덕분에 해당 사업은 K2 전차의 무난한 낙승이 예상되었습니다. 당시 레오파르트 2A7의 대당 가격은 약 450억 원으로 FA50 가격과 비슷했는데요. 전투기와 맞먹는 전차 가격도 문제였지만 레오파르트의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노르웨이의 좁은 도로와 구식교량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총리는 이미 독일을 내정한 상태로 최종 사업자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 정부는 사업이 독일 단독 입찰로 끝날 경우 발생할 후폭풍과 뒷말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산 K2를 들러리로 세운 것인데 군부가 한국산 K2에 손을 들어주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노르웨이군은 합참의장이 나서서 그럴 바엔 탱크 말고 헬기나 전투기를 도입하자고 정계를 압박했는데요. 그러나 총리는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레오파르트 2A7으로 결론을 낸 것인데요. 결국 전차 계약의 이면엔 독일이 노르웨이산 천연가스의 30%를 사주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고 덕분에 노르웨이는 2022년 한 해에만 사상 최고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보다 경제적인 이득이 우선일 수는 없는 법. 대한민국은 4년 안에 전체 계약 대수를 모두 납기하겠다고 했지만 독일이 약속한 기한은 8년이었고 그 기한은 현재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한국 방산이 잘 대응한다면 K2가 글로벌 무기 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유럽에 진출한 K2가 차질 없는 성능 개량과 양산을 통해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